증시가 엿새 만에 결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경제지표가 대체로 양호한 데다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 증액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제명될 경우 자유국민당 의원들이 모두 자진 사퇴하겠다고 압박하며 연립정부 붕괴 우려가 커지며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36%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5%, 0.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경제지표의 방향이 엇갈린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0.21%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0.02%, 0.21%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2.5%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예상치에는 못 미치는 수치로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항목별로는 민간 소비가 수정치와 동일한 1.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수정치에서 0.5% 감소세를 보였던 주와 각 지자체 지출은 0.4% 증가세를 보인 반면 수출은 수정치보다 0.6%포인트 하락한 8% 증가에 그쳤고 기업 재고는 626억 달러에서 566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는 이전 주보다 5천 건 감소한 30만 5천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보다 더 양호했고 변동성이 적은 4주 평균치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아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8월 미결 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1.6% 하락하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수가 시장 기대에도 못 미치는 등 모기지 금리 상승과 같은 악재에 주택 경기 확장세가 주춤거리고 있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상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개혁 조치인 오바마 케어 예산을 복원한 임시 예산을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시행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공화당 의원들과 회동해서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논의에서 유연성을 가질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공화당 내 최소 3명 의원들이 당론에서 반대하고 있어 막판 극적인 타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오바마 케어 예산을 폐기하자는 공화당 제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공화당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준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제레미 스타인 이사는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앞으로의 양적 완화 축소가 노동시장 지표에 따라 함수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채택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인 이사는 또 양적 완화를 노동시장 개선에 묶는 것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나레아나 호콜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현재 낮은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정책 당국자들이 노동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추가 부양을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27일 금요일 굿모닝 대박 예감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가 결국 엿새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제지표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2분기 GDP 확정치가 공개가 됐는데요. 전망치 2.7%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전월에 발표됐었던 수정치였죠. 2.5%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규 실업당 청구 건수가 양호했는데요. 또다시 감소하면서 4주 이동 평균으로 본다면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3대 지수 모두가 0.3%에서 0.7% 정도 올랐는데요. 여기에 반발 매수도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부채 한도 상한 증액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승폭도 제한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유럽 증시는 혼조로 마감됐는데요. 이탈리아의 전국 불안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알아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출발합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이슈 모두 점검해보는 수가 시간입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결국 엿새 만에 반등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혼조 양상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떠한 내용들 담겨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간 고용지표가 여전히 좋은 추세를 나타냈다는 점, 이런 점도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데 힘을 좀 보탰습니다. 그간 주중 계속적으로 좀 무기력했던 낙폭이 좀 있었던 이런 부분에서 반발매도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36%가 올랐습니다. 15,328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7%가 오른 3,787포인트, S&P 500 지수는 0.35%가 역시 올랐습니다. 1,698포인트로 1,700선 언저리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경제지표 발표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주간 고용지표가 좋은 추세가 나타났는데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30만 5천 건으로 예상치는 32만 5천 건 정도가 신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 적게 신청이 돼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이를 풀이를 했습니다. 또한 2분기 GDP 확정치가 잠정치 2.5와 같은 수준으로 발표가 된 것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그나마 유지시킨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존 베이너 공화당의 하원 의장이죠. 상원에서 이 오바마 케어 예산을 다시 편입시킨 이 예산안이 하원으로 내려오더라도 이를 부결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은 계속적으로 현재 불협화음이 아직까지도 거치지 않은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8월 잠정주택 판매는 예상치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7월에는 1.4% 떨어졌었는데요. 8월에도 1.6%, 예상치는 1% 정도 떨어질 것으로 봤는데 이보다는 낙차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엊그제 신규 주택 판매 8월 수치는 예상치를 웃돌면서 좋은 수치가 나왔지만 잠정주택 판매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전국 불안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이런 부담을 좀 씻지 못한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국의 FTSE 지수 0.21% 상승을 했지만 독일의 닥스 지수는 약보합세인 마이너스 0.02%가 하락했고 프랑스의 껴크 지수도 0.21%가 내렸습니다. 이탈리아 MIB 지수는 1.2% 내리면서 유럽 증시 중에서는 가장 낙폭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역시 이제 베를루스코니 이 전 총리가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흐름을 자유민주당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는 계속적인 경고 사인이 이탈리아 증시를 좀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 연준이 향후 경기 진단을 놓고 계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역 연은 총재의 발언도 여기에 가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은 이걸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시장에 오히려 이제 네거티브 이펙트, 부정적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그 언급이 있었는데요. 주초에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은행 총재의 언사가 있었죠.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언급이 있었습니다.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새벽에 나온 그 리차드 피셔 달라스 총재는 자산 매입 규모 축소에 나서지 않는 것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라고 현재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미니애폴리스 나라야마 코츠라코타 이 총재도 낮은 인플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재 양적 완화 기조를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에 나서지 않는 부분이 연준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연준 의원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양적 완화 기조를 길게 가져가거나 더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반대의 입장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처드 피셔 달라스 총재와 오늘 새벽에 발언을 한 미니애폴리스 나라야마 코츠라코타 총재는 내년도에 의결권이 있는 보팅 멤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미니애폴리스 나라야마 코츠라코타 총재는 기존에는 매파로 분리되다가 최근의 언급들은 비둘기파적인 양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너무 많은 혼재된 그것도 극단의 의사가 나온 것은 투자자에게 정확한 방향을 부여할 수 없다는 측면, 그 다음에 버냉키의 레임덕을 가속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 효과가 조금 더 많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연방준비제도의 양쪽 완화 축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자 제레미 스타인 연준 의원이 앞으로 양쪽 완화 규모 축소에 대해서 선제적인 가이던스, 그러니까 포워드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카고 에반스 총재처럼 그 실업률이 그 기준을 정해서 인플레를 기준을 정해서 그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기준금리를 낮은 금리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그 포워드 가이던스 선제적인 안내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도 실업률이나 고용 수치가 0.1% 정도나 0.2% 내리게 되면 이에 준하는 50억 달러나 100억 달러 규모로 양적 완화 기조를 줄이는 이런 수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각자의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전 식견이 아니라 수치에 따라서 그 투명성을 좀 고양할 수가 있고 증시에도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차기 연준의 수장을 통해서 받아들여질지도 상당히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그 연준의 역사적인 맥락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9년 이전에 가장 연준의 그 탁월한 연준의 출범을 이끌었던 벤자민 스트롱 총재가 대공황 이전에 타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34년 마리너 에클스 총재가 들어서기 전까지 연준의 정책 기조가 혼돈을 계속했던 연준의 정책 암흑기를 가져갔는데요. 이때는 5명의 연준의 의결권을 모두 12명에게 유진 마이어 총재가 들어서면서 부여를 했습니다. 이러자 각자 의견들이 너무 많이 터져 나오면서 정책 결정이 계속적으로 한 곳으로 모이지 않으면서 정책 판단이 흐려졌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리스크 부담은 크게 시장에서 회자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버냉키 의장보다도 후임 의장이 그 이상의 능력과 경력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러한 리스크 부담에서 그 제레미 스타인 이사가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 수치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부분도 타당성이 매우 높은 이런 언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밤에는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도 공개가 됐습니다. 전망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지만 2.5%, 그전에 수정치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세부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따져본다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슈 진단으로 수요일 날 이 부분을 다뤄드렸죠. 예. 예상치 2.6을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잠정치보다도 잠정치와 동일한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 GDP는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됩니다. 예비치, 잠정치, 확정치. 그 문구는 이렇게 이제 불러드리기도 하고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 이렇게 병행해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잠정치가 2.5였는데요. 확정치도 2.5로 발표가 돼서 상반기 1분기 때는 1.1, 2분기에 2.5,
평균은 1.81로 현재 계상이 됐습니다. 9월 FOMC 통해서 연준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하단을 2%로 내렸기 때문에 하반기 때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분기와 4분기 때 2.2%씩 올라가야 되고요. 상단이 2.3%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2.8%씩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이슈 진단을 통해서도 2% 후반을 가져가야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됐는데요. 이와 비슷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이 1.8% 증가에 그치고 있어서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는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는 현재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분기 2.5보다 내려간 1.9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올해 전체 평균으로 2%를 못 맞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주택건설이 14.2% 2분기 때 성장을 하면서 현재 GDP의 많은 부분에 플러스 효과를 내고 있지만 하반기에 연준이 경기 확장 기조가 주춤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이 이번 내년 예산안과 그 다음에 연방정부 부채 상한 이런 부분도 빨리 결정을 내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 빠르게 지났는데요. 글로벌 이슈 진단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어제 다시 2,000을 회복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시장 수급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그 전일 마감 시황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의 칼날을 맞잡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수급 대립 현상들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표현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그 장의 흐름에서는 그 장 초반에 다소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일 때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현물 매수를 좀 강화시키면서 이제 그 현물 매수 이전에 항상 나타났던 전형적인 현상들이 이 선물 매수의 강도를 좀 강화시켰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하루 기준으로 한 7,000계약 넘는 선물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 규모는 좀 상당히 강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럼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장이 하방을 좀 닫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연기금들은 전혀 이제 규모는 크진 않았지만 연기금들은 이제 꾸준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편 쪽에서는 기관들의 매도는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기관들은 이러한 부분들 그 매도와 연결해갖고 선물 매도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수급적인 부분은 대립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전체적으로 장에서 그 수급의 어떤 그 중심축이 외국인의 현물 매수 이전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것이 프로그램 매매였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저는 이제 잠깐 설명 좀 드린 것처럼 이제 포스트 브릭스라고 해갖고 결국 이제 브릭스에서 그 브릭스를 제외한 17개 국가 중에서 그 인덱스 펀드로 좀 잘라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일 잠깐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설명드렸을 때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여력은 한 5조에서 6조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일단 봤다라고 판단을 드렸는데 전일 역시도 한 2천억 이상 샀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결국 외국인들이 더 이상 쓸 수 있는 총알들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환율과 환매입니다. 환율 전일 역시 다시 1,070원대 쪽에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결국 원화의 강세 현상은 이제 이거는 이제 원화의 강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더 유지가 돼가지고 만약에 원화가 1,000원 밑으로 깨진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환율에서는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기업의 실적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지나치게 워낙 강세가 된다면 결국 대외적으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에 대한 실적은 악화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은 어느 쪽에서 쏠림 현상이 진행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환율이 수출 기업의 우호적으로 들어서는 1,100원이고 이렇게 다시 돌아선다면 결국 외국인들은 그만큼 환율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결국 지속적인 어떤 주식의 매수를 이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환매 역시도 지금 상당히 부담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제 예상을 하는 게 환매라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시장이 안정이 되면 재매수로 들어오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보고서 지금 환매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환매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보다는 중장기적인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 정도권이면은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된다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결국 이 환매가 환매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지수가 올라와서 주가가 안정됐을 때 2,100포인트 들어올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 한 1,900포인트로 다시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오는 이런 부분이라고 일단 본다면 환율과 환매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 나타났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코스닥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수급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 팔았다를 하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보니까 전전일에 샀다가 전일 팔았다가 오늘 전일 다시 강하게 지금 들어오는 모습을. 그래서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400억 정도 들어오고 기관이 240억 정도 순매수. 이러면 따라서 최근의 매수 규모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가 양쪽을 합쳐서 좀 들어온 부분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에 팔았을 때 가장 많이 팔았을 때는 1,000억 가까이도 팔았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끝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일 나타났던 것들이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 낙폭가는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반등을 시키는 것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얘기들이 IT 종목들 안 좋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히려 IT 쪽에서 먼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엔터 쪽도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결국 IT냐 엔터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이유 없이 빠진 종목들이 제자리 찾기 작업들을 좀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지금 중소형주의 종목 형태는 서서히 전환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돼가고 있는 국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것이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연속성을 갖느냐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점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중소형주 쪽 내지는 어떤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쪽에서 지속적인 호재의 요소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태양광 쪽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바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LED 조명 설치 추진 강화 쪽에서 관련주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LED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2060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2060 프로젝트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2020년까지 민간 부분을 60%까지 LED로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도가 되면 정부기관 쪽은 100% LED 조명 쪽으로 다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성장 정책의 일환의 하나로서 LED 조명에 대한 설치 추진을 강화를 하면서 관련주에 대한 급등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물론 장중에 상승폭은 그대로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누멘스 같은 것이 장중에 이제 거의 10%대까지 상승하다가 장막판에 상승폭이 좀 축소되기는 했지만 LED에 대한 부분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LED 부분의 기업들의 어떤 실적의 내용들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그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닥 잡는 작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 또 특징적인 종목에서는 또 하나 나타나는 게 메디톡스입니다. 사실 바이오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전일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신경 독소 후보 제품 물질에 대해서 미국 업체하고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규모는 4천억 거의 가까이 되는 3,898억 정도 상당히 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메디톡스가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한가를 기록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최근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호재를 반영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은
결국은 이러한 어떤 그 단기 재료들에 의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그 시장 상황 대비 좋아지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좀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저는 이제 메디커스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주, 바이오주 내지는 그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괜찮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장중에 상승폭을 그대로 유지를 못하고 다소 이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들은 그 지금 당장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이노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주가 하락 과도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 낙폭이 컸던 기업에서 전혀 주가 하락이 지나치게 과도했다. 그리고 또한 실적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의 어떤 실적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던 것은 현재 시장을 대변하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들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전략적으로 좀 넘어가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략적인 부분에서 그 중소형주의 종목 장세 전개의 징후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계속적으로 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의 진짜 이유가 뭐냐? 이거는 결국 리밸런싱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이것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중소형주의 지금 매수를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최근 짧은 며칠을 통해서 놓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들이 어떤 연속성을 갖는 종목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어내는 종목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순환성으로 매수를 좀 들어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순환성 매수세가 시작되면서 종목 장세의 어떤 징후들이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고 간파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연속성만 확인된다면 본격적인 종목 장세로 돌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종목별 스윙일 게임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흐름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형주는 지금 현재 그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락 시에 저지하려고 하는 방어적 매수세만 유입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락 시에 방어적 매수세가 유입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면은 기존에 들어왔던 그 대규모 자금들이 그 어떤 그 손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방어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수급은 현재 약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약화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어적 매수세가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추세를 돌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에 대해서는 완만한 조정을 좀 예상하고요. 중소형주에 대해서 종목 장세가 좀 전행되는 이런 패턴으로 향후 장세를 좀 대비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시장 흐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가 상승 전환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00선도 유지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상승을 또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먼저 전일장 정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강한 매수가 들어왔죠. 오래간만에 선물 쪽에서도 한 7,000개 넘게 매수가 들어와주면서 해외 증시가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꾸준한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부분들은 긍정적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어저께 상승 전환해서 2,000포인트 마감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지만 코스닥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면서 1%대 상승을 보여줬다는 부분들. 최근에 코스닥이 한 달 연속해서 한 520에 30포인트 사이에서 계속 기간 조정 보이다가 어제 오랜만에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왔다는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좋지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양시장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것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 흐름 기술적인 차트 분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기간 조정 양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코스피 시장이 일단은 2,000포인트 안착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면서 일단은 마감하려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네. 어저께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들이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낮춰가고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들을 띄면서 우하향하던 모습에서 어저께 상승 양봉이 나왔다는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온다라면은, 다음 주 충분히, 네. 추세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가, 경기 민감주에 대비해서 대안주로서 시장을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경기 민감주들은 약간 주가를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이끌었던 모습을 띠면서 코스피 시장이 진행됐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520포인트 전후로 해가지고 한 달을 기간 조정을 주면서 움직이다가 어저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다는 부분들. 제 주 초반에 코스닥 시장 535포인트 돌파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오늘 2포인트만 더 상승해서 마감이 된다라면은, 충분하게 추세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지난 한 7월달, 8월달 고점 부근인 550에서 560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길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코스피가 보여준다면 지난 2주 정도 동안 이어졌었던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위쪽으로 추세 전환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차트 흐름이 좋았던 종목, 굿 종목과 배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나와 있나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주간 굿 종목, 배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보았는데요. 굿 종목에는 이제 삼성 SDA라든지 대상, NC소프트, 하나, 솔브레인이 제가 보기엔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고, 배드 종목으로는 이제 동양그룹이 제일 안 좋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KG 이니시스, 인프라웨어, STX, 포스코 ICT 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굿 종목부터 자세하게 한번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도 추천할 수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네, 일단은 삼성 SDI가 이제 굿 종목 중에서 제일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약간 이제 지난주에 조금 위태위태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가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이 좀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의 양상을 띄다가 이번 주도 어쨌든 그런 부분 다시 모멘텀 작용하면서 고점을 돌파시켰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19만 원대까지 상승을 시켰다는 부분들은 위기가 생길 뻔하다가 다시금 기회로 작용했었다는 부분들이 좋았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 다만 일단 이번 주에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좋지 않은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부터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 좀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35,000원 정도가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 6월 달부터 발생했던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길목에 놓여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게 이제 확인이 됐죠. 확인되어 가면서 강세를 띠면서 고점을 돌파시키면서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한번 연중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군들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좀 더 올라갔던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면은 NC소프트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기타 하나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경우, 특히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부담감이 작용했던 고점을 어쨌든 정책 기대감으로 돌파시켰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굿 종목들 중에 또 눈에 띄는 종목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배드 종목 흐름도 한번 짧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동양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온 자금 조달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급락세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좀 지켜보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KG 이니시스하고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이 이제 동종상업권에 진출하는 우려감이 작용했죠. KG 이니시스는 신세계가 PG 산업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인프라웨어는 구글이 무료 오피스 관련된 제품을 앱을
배포하겠다는 이런 우려감으로 하락을 하면서 인프라웨어 같은 경우는 저점을 그냥 붕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KG 이니시스도 뭐 큰 타격은 없을 거라 얘기하지만 어쨌든 모바일 결제 시장이 새로운 강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좀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포스코 ICT가 의외로 제가 약간 배드 종목 선정을 했는데 포스코 ICT를 왜 의외로 배드 종목 선정을 했냐면은 이번 주에 상당히 호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중국 철강회사하고 합작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했고 어저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10,000원대를 돌파시키려고 하다가 돌파를 못 시켰다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차후에 추가적인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오지 못한다라면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포스코 ICT를 배드 종목으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네, 9종목 중에서 대상, 이제 상승 추세 전환 기대감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네.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전략만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상의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고요. 뭐 고물가 하락이 워낙 강세로 인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한 34,000원 전후로 매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7,5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32,700원, 61선 라인 정도 생각하면서 대응하신다라면은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들 색다른 시각으로 그 숨은 의미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 일당백 함께 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동섭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이 또 부채 협상을 놓고 벼랑 끝 전술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당장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는 셧다운 일시 폐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간의 이견 대립이 화합되지 않으면 결국 이제 다음 달 1일이면 연방정부 일시 폐쇄에 들어가게 되고요. 17일이면 국가 디폴트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예산안이 이제 말일까지, 1일까지 해결이 안 네. 되면 그 연방정부 디폴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부채 그렇죠. 상환 문제를 다음 달 15일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일단 그 오바마 케어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를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이제 상원에 가가지고는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오바마 케어를 법원에서 다시 27일, 오늘 아마 통과시킬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 상당히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아마 협상 가능성 열어보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수정헌법의 4항에 해당되는 공공부채 타당성은 문제시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정부부채 상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011년도는 왜 안 했냐? 그때는 그 대통령을 두 번째 다시 재선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치적인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벌써 이제 더 이상은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정치 생명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대통령이 또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어떤 뭐 위협감이나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에서는 이번에 그 수정헌법 조항을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민주당이나 공화당은 알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에는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행정조치를 통해서 정부체를 늘리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공화당이 안다면,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결국 지금 오바마 케어를 포함한 것에 대한 법안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공화당 입장으로서는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내용이 오바마 케어를 전면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데, 그걸 얻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손실이 크죠. 왜냐하면은 오바마 케어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개혁이기 때문에 이게 그 여론적으로도 상당히 그 안 좋고, 공화당 쪽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민주당한테 많은 부분을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결국 공화당은 다른 협상 카드를 뺄 수 있는데, 그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세 인하율. 왜냐하면 공화당은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세를 추구하죠. 감세를 추구한다면 결국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그런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 카드를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5%였고, 공화당에서 원하는 건 한 자리 숫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절충한다면 공화당도 얻을 걸 얻고, 그 다음에 민주당도 얻을 거 얻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화당 상태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여론까지도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특히 다음에 있는 선거에서 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카드를 써서 자기도 얻는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정치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계속해서 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 타결되지 않을까, 잘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게 김동섭 이사님의 전망이시고요.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9월 양적 완화 유지에 따른 실망스러운 반응 때문에 이르면 10월에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수 있다고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전망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프리 레커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9월 양적 완화 유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10월 정도에는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연은 총재들이 자꾸 생각이 다 각지각색이에요. 네. 근데 또 10월에 해야 될, 이 사람은 그 매파로서 작년부터 계속 양적 완화 축소를 주장했고 양적 완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9월에 양적 완화 축소를 못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히려 더 뛰어야 되는데 뛰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시장에는 영향이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양적 완화 축소를 안 했는데 그것이 영향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연방 예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정부의 상한 문제에 걸려서 못 가는 거지. 네. 양적 완화 축소를 했는데도 그 영향이 없었다. 뭐 이건 뭐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는 뭐냐면 9월에 못했지만 10월에는 해도 상관이 없다. 물론 경제지표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야지 경제지표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적 완화 축소를 꼭 안 해야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문제는 지금 상황에 해서 얻을 게 없는 게 차기 의장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돼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기 의장은 되자마자 자기가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정책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두각시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결국에 가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축소나 이 문제는 지금에서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결국 레커 총재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이 시장에 받아들일 그런 어떤 명분은 없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적 완화 유지에도 영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시장의 반응은 미국의 예산안, 부채 한도 등의 정치 대립 때문인 것이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 헛소리다. 양적 완화 축소 지금에서 득을 볼 게 없다라는 발언이셨죠.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채권왕 빌 그로스가 트위터를 통해 무디스가 미국의 정부 폐쇄에 직면하더라도 신용등급 강등은 없다고 한 데 대해서 믿지 말라며 신랄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네, 무디스가 엊그제였나요? 미국 정부 폐쇄나 부채 한도 상한 협상 실패는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신용등급 강등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빌 그로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김동섭 이사님 따라하시나 봐요. 무디스 제가 볼 때는 무디스는 정부 성향이 강해요. 예. 사실 전 세계 신용평가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4개를 찾으라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미국 내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디스, S&P, 그다음에 이건 존스. 이건 존스는 사실 중소 신용평가인데 한번 히트를 쳤죠. 유로존 신용등 강등 치면서.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영국의 피치, 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미국 내에 있는 거에서 친정부 성향은 이제 무디스고요. 그리고 약간 공격적인 곳이 어디냐면 S&P입니다. S&P. 그래서 S&P가 지난번에 2011년도에 신용도가 강등해갖고 지금, 옛날에 CDS 발행 사건 때문에, 지금 제재를 재무부한테 받고 있거든요. 아마 이 보복을 하려고 아마 지금 준비 중일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존스가 굉장히 공격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친정부 성향보다 약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이제 피치나 S&P나 이건 존스인데 피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디스나 S&P가 결정한 걸 따라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노선은 잘 걷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두 군데가 딱 이렇게 S&P가 오고 이건 존스 보시면 맞을 거다. 그러나 무디스는 만약에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면 따라갈 확률이 거의 90%라고 본다 그러면 그들이 신용등급을 유지해주는 그런 상황을 지금 유지하는 것은 정말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마지막 3번째 라운드까지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